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일본 동북부 해저에서 조용하지만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2 강진이 해저판 경계가 천천히 미끄러지는 슬로 슬립 현상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슬로 슬립은 말 그대로 느린 미끄러짐입니다. 일본 동북부 앞바다에서는 태평양판이 육지 쪽 판 아래로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두 판의 경계가 단단히 맞물려 움직임이 막혀 있고 그 사이에 엄청난 힘, 즉 응력이 쌓입니다. 일반 지진은 이 경계가 순간적으로 터지듯 미끄러지며 강한 흔들림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반면 슬로 슬립은 판 경계가 며칠, 몇 달, 때로는 몇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어긋납니다. 사람이 느낄 정도의 흔들림은 거의 없지만 해저에서는 판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느린 움직임이 주변에 잠긴 단층에 새로운 압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쿄대 지진연구소 우치다 나오키 교수는 지난달 25일 규모 7.2 지진 이전부터 살리쿠 앞바다의 슬로 슬립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0일 규모 7.7 지진 이후 슬로 슬립이 더 빨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아오모리, 이와테현 앞바다에서는 지난해 11월 규모 6.9, 지난해 12월 규모 7.5, 올해 4월 규모 7.7, 지난달 규모 7.2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단순한 지진 반복이 아니라 해저판 경계 전체에서 응력 재배치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곳은 1994년 규모 7.6 살리쿠 지진이 발생했던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후 30년 넘게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없었습니다. 우치다 교수는 현재 슬로 슬립 영역이 당시 진원지의 남쪽과 서쪽까지 확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했던 단층 주변에 다시 힘이 쌓이거나 전달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슬로 슬립이 곧바로 대지진의 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연구에서는 살리쿠 앞바다의 판 경계가 빠르게 미끄러지는 시기에 비교적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4년 살리쿠 지진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이런 활동기와 겹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슬로 슬립은 조용히 진행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저판 경계에서는 힘의 균형이 바뀌고 그 영향이 주변 단층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동북부 앞바다는 대형 해구형 지진과 쓰나미가 반복되어 온 지역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지진의 시점과 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규모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태평양 전역에 이례적으로 거대한 해양 열파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 기상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7월 5일 이번 해양 열파가 지구 표면의 13.5%를 뒤덮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페루까지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하와이,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확장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반구의 페루에서는 겨울철임에도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드는 이상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해양 열파는 바닷물 온도가 평년 같은 시기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며칠에서 몇 달 동안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번 태평양 해양 열파는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고온 해역과 적도 부근에서 발달 중인 슈퍼 엘니뇨 관련 고온 해역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규모로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2주 안에 중대한 기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태평양에서 발달하는 태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서부의 폭염입니다. 7월 중순 미국 서부에 강력한 열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뜨거운 공기가 지면에 갇히면서 폭염과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가 컸던 뉴멕시코와 애리조나보다 더 북쪽 지역까지 위험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을과 겨울입니다. 매우 따뜻해진 태평양 해수가 대기로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아열대 제트 기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남부와 동부에서도 폭우와 뇌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는 따뜻한 해수와 겨울 폭풍의 바람이 겹칠 경우 해수면이 0.6m에서 0.9m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유럽 인근, 특히 지중해에서도 6월 폭염 이후 해양 열파가 형성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뜨거운 바다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극심한 더위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바다의 37% 이상이 해양 열파에 덮여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약 9% 수준이던 해양 열파 면적 비율은 최근 30% 이상으로 커졌고 약 40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바다가 품은 열이 대기와 폭풍, 폭염, 폭우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원이 되면서 지구 기후 시스템 전체가 더 불안정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출신 언어학자 로버트 파우저가 신간 문자 전파담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문자가 어떻게 생겨나고 전파되는지를 따라가며 세계 문명사를 새롭게 읽어낸 책입니다. 저자는 수메르의 쐐기 문자와 이집트 상형 문자, 페니키아 문자에서 갈라진 그리스, 라틴, 아랍 문자, 중국의 한자, 인도의 브라흐미 문자, 마야 문자, 일본의 가나, 한반도의 이두, 향찰, 한글, 그리고 스마트폰 이모지와 AI 시대의 문자 체계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파우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집필했습니다. 영어로 먼저 쓴 뒤 번역하거나 인공지능 번역에 맡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남는 어색한 문장이 한국 독자에게 신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인이면서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를 지낸 그는 한국어로 문명사를 풀어내며 다시 관심을 모았습니다. 파우저가 주목한 것은 문자의 전파를 움직인 힘입니다. 제국은 행정과 통치를 위해 문자를 퍼뜨렸고 종교는 경전과 교리를 전하기 위해 문자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문자는 때로 지배와 억압의 도구가 됐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어 교육과 한글 사용을 억압했고 스탈린 시대 소련은 중앙아시아의 키릴 문자를 강요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마야 문자를 금지하고 기록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문자의 역사는 일방적인 지배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문자는 후천적으로 익혀야 하기에 자동으로 퍼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쪽의 선택과 저항, 변형을 거칩니다. 파우저는 이를 통해 문자가 소수 문명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만들어온 거대한 모자이크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한글은 가장 인상적인 문자 토착화 사례로 조명됩니다. 한자 문화권의 강한 영향 아래 있던 조선이 백성의 말에 맞는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그는 문자의 역사를 공부할수록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쉽고 편한 문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게임, AI 시대에 빠르게 적응한 배경에도 쉽고 효율적인 한글이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책을 쓰며 완전한 한글 전용주의자로 새로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문자의 중요성은 줄지 않을 전망입니다. 파우저는 인간이 직접 글을 쓰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문자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AI가 만든 정보가 믿을 만한지 스스로 가려내는 정보 판별력이 더 중요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과 지혜를 전하는 문명의 통로입니다. 이 문자 전파담은 문자의 역사를 통해 인류 문명이 어떻게 기록되고 전파됐으며 다시 각 지역의 문화 속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상전의 범위를 넘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겨냥한 장거리 드론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과 석유터미널 등 핵심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폴란드 전쟁 모니터링 그룹 로찬 컨설팅 자료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올해 들어 러시아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최소 194차례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한 달 동안 16차례 공격이 이루어지며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범위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이자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 터미널까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100km까지 떨어진 곳까지 드론이 날아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로 불리는 항만 석유 시설을 타격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장거리 정밀 타격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드론 기술의 발전과 대량 생산 능력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드론 비행 경로와 러시아 방공망 회피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차량 행렬이 몇 킬로미터씩 이어지고 12시간 넘게 줄을 서는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새치기와 주유 경쟁으로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세계적인 산유국 러시아가 정유시설 타격으로 휘발유 공급난을 겪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러시아 방공망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우크라이나 드론 최소 63,993대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월 6,000대 미만이던 요격 건수가 5월에는 14,195대, 6월에는 17,832대로 급증했습니다. 러시아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은 5,000발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일에는 수도 키이우를 향해 미사일 74발과 드론 500여 대가 발사돼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양국은 전선뿐 아니라 후방의 에너지 시설과 도시 인프라까지 겨냥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양보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까운 시일 안에 의미 있는 평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쟁은 이제 참호와 전차의 싸움을 넘어 드론과 에너지를 둘러싼 장기 소모전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